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 전 사랑하라 황광우 지음 이 책에서 전사 공동체로서의 아테네의 일상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사 공동체 아테네의 일상. 우리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정치가이자 불멸의 문자를 창안한 언어학자라는 사실은 잘 알지만 그가 월인 천강지곡을 쓴 시인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코페르니쿠스는 인류의 우주관을 혁명적으로 뒤바꾼 천문학자이지만 알고 보면 그의 천문 연구는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별을 관찰하던 취미 활동의 결과였다. 그의 공식 직업은 카톨릭 교구의 행정, 회계, 법, 전쟁, 물가 관리, 지도 제작 등 온갖 세속적 일을 도맡아 지휘한 행정가였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역시 일면적이다. 우리가 알아온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공적 직책은 아테네의 전사였다. 기원전 424년에는 델리온 전투, 기원전 422년에는 암피폴리스 전투에 참전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47세까지 조국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가는 전사였다. 물론 60세까지 병영 생활을 하는 스파르타인들과 달리 아테네인은 유사시에 동원되었으므로 소크라테스의 공식 직책을 직업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쟁이 터지면 전선에 달려가 싸우는 군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소크라테스의 젊은 시절 아테네의 시민수는 3만여 명으로 평균 5천여 명 정도로 구성된 다른 도시 국가에 비해 매우 큰 규모였다. 그리고 이 3만 명의 시민은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선구로 알려진 정치 제도에 따라 살아갔다. 회의와 투표는 아테네인의 일상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그 구체적 삶을 들여다보자. 한 아테네인이 있다. 그는 어느 날에는 자신의 지역구 민회에 소집되어 지역구의 재정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또 다른 날에는 본인이 속한 부족의 민회에 소집되어 종교 축제를 조직하거나 행정명령을 결정하거나 민회의 의장이나 법정의 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달 3번 아테네의 전체 민회에 참석했다. 회의 시간은 길었다.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각까지 연사들의 말을 들어야 했고 모든 연설을 다 들었을 경우에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 투표는 그에게 가장 진지한 일이었다. 어떤 때는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를 지명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어떤 때는 세금을 부과하고 법을 수정하는 문제를 결정했으며 어떤 때는 자기의 목숨이나 아들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전쟁에 대해 투표해야 했다. 개인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 뗄 수 없기에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판단했다. 저 불운한 시칠리아 원정이 결정되던 날 자신의 가족이 거기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원정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는 결정의 의미를 명확히 알기에 분명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조국의 실패를 각자의 실패로 받아들였기에 조국의 안위를 위해 전시에는 피를 바쳤고 평화 시에는 시간을 바쳤다. 그는 개인적인 일을 핑계로 공적인 일을 제쳐놓을 자유가 없었다. 공적인 일을 위해 사적인 일은 잊어야 했다. 도시국가인 아테네는 공동체였고 시민은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헤겔의 표현 그대로 그리스인들에게 조국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전사 공동체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전사들이 모여 이번에는 평화냐 전쟁이냐를 놓고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던 전사들의 민주주의였다. 페르시아 전쟁 중에 보여준 아테네인의 용기는 그들이 자부하는 자유인의 정수였다. 아테네인이 가장 소중하게 추구한 자유와 명예 역시 모두 전쟁터에서 과시하는 용기의 다른 얼굴이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번영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인이 보여준 용기의 보상이었다. 기원전 431년 전몰자를 추도하는 장례식에서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의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한다. 선조들은 그들의 용맹을 통해 이 땅을 자유로운 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물려받은 땅에다가 영토를 더 확장해 우리 제국에 편입시키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렇지만 영토의 대부분은 전성기인 우리 자신이 확장한 것이며 우리는 이 나라가 전시에나 평화시에나 자족적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전사 공동체 아테네에서 살아간 철학자이자 전사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기원전 432년 아테네의 북쪽이자 마케도니아의 남쪽에 있던 포티다이아에서 전쟁이 터졌다. 이 전투는 기원전 431년에 발발하여 이후 27년이나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서막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연인으로 등장한 알키비아데스는 18세의 나이로 이 전투에 참전해 소크라테스와 군영 생활을 함께 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는 당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지휘관으로부터 상을 받은 그 전투에서 나를 구해준 분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었지. 이분은 부상당한 나를 버려두지 않았다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그때 지휘관들에게 상을 받아야 할 분은 선생님이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귀족 출신인 제게 상을 주려고 했고 선생님 역시 제가 상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셨죠. 소크라테스의 용맹은 델리온 전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라에르티오스는 소크라테스는 암피폴리스 전투에 출정했으며 델리온 전투 때는 낙마한 크세노폰의 생명을 구했다. 퇴각할 때도 그는 참으로 침착한 태도로 태연하게 자기 주위를 살피고 만일 누가 그를 습격하더라도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면서 침착하게 후퇴했다. 라고 전한다. 플라톤의 라케스에서도 저는 델리온 전투에서 소크라테스와 함께 후퇴했는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만큼 행동했다면 아테네는 그처럼 불명예스러운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소크라테스의 용맹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때의 소크라테스를 더욱 잘 묘사하는 알키비아데스의 증언이 향연에 나온다. 알키비아데스는 마치 아테네의 시가지를 걷듯 침착하게 적진을 살피며 후퇴하는 선생의 모습을 저 멀리 마상에서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자네들은 델리온에서 우리 군이 패해 후퇴할 때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모습을 봤어야 하네. 나는 그때 말을 타는 기병이었고 선생님은 중무장 보병이었지. 선생님은 우리 군의 대우가 지리멸렬할 때 라케스와 후퇴하고 계셨다네.
나는 말을 타고 있어 두렵지 않았기에 포티다이아에서보다 더 차분히 볼 수 있었어. 선생님은 라케스보다도 침착하셨고 아테네에서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아군과 적군을 유유히 살펴보면서 걷고 계셨네. 누군가 이분을 건드리면 단호하게 대응할 태세였지. 그래서 함께 퇴각하던 동료들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네. 사람들은 용감하고 침착한 자들은 건드리지 않고 도망가는 자들을 뒤쫓기 마련이니까.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인의 용맹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밀집 대열을 이룬 그들의 시야에 적군이 들어오면 왕은 양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모든 전사의 머리에 화관을 쓰도록 명령한 다음 피리 연주자들에게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인의 용맹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밀집 대열을 이룬 그들의 시야에 적군이 들어오면 왕은 양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모든 전사의 머리에 화관을 쓰도록 명령한 다음 피리 연주자들에게 진군가를 연주하도록 했다. 왕은 전투가를 선창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탄탄한 밀집 대열을 이룬 채 피리의 리듬과 노래의 곡조에 맞춰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적을 향해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장엄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희망과 용기, 신은 내 편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찬 전사들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모습을 플루타르코스의 말과 비교해 보면 소크라테스가 스파르타인 만큼이나 용감한 전사였음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보면 소크라테스 역시 법정에서 변론할 때 자기가 용감한 전사였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델리온 전투에서, 그리고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지휘관이 배당한 장소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진술을 알키비아데스로부터 들어보자.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나는 포티다이아로 출정해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참는 데 있어 이분만큼 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량 보급이 끊겼을 때도 이분은 누구보다 잘 견디셨지요. 하지만 식량이 나올 때면 이분은 누구보다 식사를 즐겼습니다. 또 애주가는 아니었지만 마셔야만 할 때는 누구도 이분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이분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지독한 추위도 무척 잘 참으셨습니다. 한 번은 외출하기도 힘들 만큼 몹시 추운 날이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신발 위에 융단이나 양털 발 감개를 할 때 이분만은 평상시처럼 가벼운 웃옷을 입고 얼음 위를 맨발로 신발 신은 것보다 훨씬 태연하게 걸었습니다. 병사들은 열등감을 느껴 이분을 흘겨봤지요. 여기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절제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 국가를 꿈꾸면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수호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덕목이 용기, 절제, 지혜라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소크라테스야말로 이 세 가지 덕목을 직접 삶으로 실천했으니 어쩌면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이 다스리는 국가를 꿈꿨는지도 모르겠다. 소크라테스가 절제된 삶을 즐겼다는 것은 크세노폰을 통해서도 여러 번 거론된다. 식사에 초대받았을 경우에도 과식하지 않는 것은 소크라테스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충고했다.
배가 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은데 먹고 마시도록 유혹하는 음식의 쾌락을 조심하시라. 그러지 않으면 위와 두뇌와 혼이 망가지고 말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덧붙여 농담으로 말하기를 마녀 키르케가 인간을 유혹해 돼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음식의 유혹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오디세우스가 돼지가 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헤르메스의 충고를 듣고 음식의 유혹을 이겨낸 덕분이라고. 소크라테스는 히말라야 산속에서 고행을 즐긴 은자가 아니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를 갖추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호사스러운 삶을 누린다며 온갖 불필요한 물건들을 몸에 달고 다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보기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호사는 인간을 구속하지만 검소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소크라테스에게 소중한 것은 밥도 옷도 집도 아니었다. 철학자에게 소중한 것은 사색할 수 있는 자유, 곧 한가로움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크라테스는 대화야말로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며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도처에서 장인들의 전문적 능력을 존중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나온다. 트라시마코스와 논쟁할 때도 의사의 의술, 선장의 항해론을 거론하고 고르기아스와 논쟁할 때도 구두 수선공, 석공 등 장인들이 등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교육의 전문가라는 점에 대해서 나름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활이 요구하는 필요 이상의 돈을 늘 거추장스러운 장식품 정도로 간주했다. 실제로 그는 가게에서 팔리는 많은 물건들을 보면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저 은접시도 자줏빛 옷도 비극 작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지.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라에르티오스에 의하면 제자 알키비아데스가 그에게 집 지을 땅을 주려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사양했다. 내가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네가 주는 가죽을 덥석 받는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그리고 그는 욕심 없음을 긍지로 삼았기에 누구에게도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이 가장 적은 사람이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다고 보았다.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적은 사람, 그가 가장 신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필요에 입각하여 부를 생각한 현자였다. 불안,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자일 뿐 필요를 넘어선 물자는 쓰레기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필요 이상의 부를 소유하는 것은 더 많은 쓰레기를 모으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플라톤의 외삼촌 카르미데스가 그에게 몇 명의 하인을 제공하여 그들이 노동으로 수입을 얻게 하려 했지만 그는 사양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곳에 행복의 비결이 있음을 간파한 현자였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가지만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권장하는 삶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크세노포는 향연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의 입을 빌려 소크라테스의 지론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사람보다는 검소함에 집중하는 사람이 더 정의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것을 욕심내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은 관대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이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웠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모두 주었습니다. 저도 모두에게 저희 풍요로움을 증명해 보이며 제 마음속의 부를 누구에게나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유입니다. 저는 유유자적하면서 하루 종일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가야말로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한가함을 인간의 소유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면서 고령의 나이에 리라를 배우기 시작했고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춤을 계속했다고 한다. 검소한 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향유한 사람, 델포이의 신탁이 말했던 그대로 가장 자유롭고 강직한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가 가난하게 산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었다. 소크라테스가 마치 강요된 굶주림의 삶을 산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것은 정정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무능한 인물이 아니었다. 다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에 대해 무관심했을 뿐 삶의 실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무능력하지 않았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이웃들에게 매우 다정다감했다. 친구가 경솔한 행동을 하여 곤경에 빠졌을 때는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 궁핍에 처한 친구가 있을 때는 그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곤궁에 처한 이웃은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도덕적 훈계의 기본이었다. 아테네 시민으로서 공적 직책이 전사였던 소크라테스의 용기 있고 절제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